요즘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 쓰여진 예언서가 지금 현실을 정확히 말하고 있다며?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 함께 따뜻한 차 한잔 나누며 마음의 대화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미래는 갈수록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지혜는 깊어지지만 앞날이 보이지 않아 막막할 때도 있죠. 그런 우리 마음을 예전 조상들은 어떻게 다독였을까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수백 년 전 남겨진 정감록 속에는 지금 이 시대를 향한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운명이 정감록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주장이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잊고 지냈던 전통의 지혜가 어떻게 현대 사회에 비추고 우리 삶에 어떤 평안과 준비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우리 함께 그 오래된 예언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봅시다. 정감록에 숨겨진 예언, 잊혀진 채 드러난 미래 조선 시대의 어느 깊은 산소 암자, 촛불 하나에 의지한 스님의 손끝에서 붓이 움직입니다. 그가 옮겨 적는 것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담은 예언서, 정감록이었습니다. 정감록은 17세기 초 혼란의 시기에 처음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은 그 이름에서 정시와 감시의 예언을 담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로는 이람 바르게 보는가, 은 거울처럼 비추어 보는가, 은 그것을 기록한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미래를 정확히 비추어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책은 왕실의 탄압 속에서도 스님들과 무당들, 그리고 산속 운둔자들의 손으로 비밀리에 전해져 왔습니다. 그들은 왜 목숨을 걸어가며 이 책을 지켰을까요? 그것은 정감록이 단순한 점술서가 아니라 민족의 희망과 영적 지혜를 담은 등불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침략이 시작되고 청나라의 침입이 계속될 때 많은 사람들이 정감록의 예언에서 위로를 찾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둠의 시간이 계속되지만 언젠가 우리 땅에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주었습니다. 특히 정시 왕국이 세워지고 평화가 찾아온다는 예언은 민중들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정감록의 구절들이 하나둘 현실화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동쪽에서 왜구가 침략하고 북쪽에서 말탄 이들이 내려온다는 구절은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그렇게 정감록은 단순한 책을 넘어 민족의 영적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서양의 노스트라다무스가 유럽의 미래를 예언했다면 정감록은 동양의 운명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서구에서 널리 연구되고 인정받는 동안 정감록은 오랫동안 미신으로 치부되어 학문적 조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 들어서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서울대와 고려대의 역사학자들은 정감록의 구절들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놀랍습니다. 정감록의 많은 예언들이 현대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자연적 변화들과 일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별이 땅으로 떨어지고 사람들은 손바닥 크기의 거울로 세상 모든 것을 볼 것이다. 이는 현대의 위성통신과 스마트폰을 묘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 사람들이 날아다니는 쇠새를 타고 바다를 건너며 말 없이도 1000리 밖의 사람과 대화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는 비행기와 현대 통신기술을 예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정감록이 한반도의 분단과 재통일까지 예언했다는 점입니다. 한 민족이 두 길로 갈라져 서로를 적대할 것이나 붉은 용이 사라진 후 다시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구절은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역사적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암호화된 정감록의 구절들 사이에서 이제 우리는 더 분명한 메시지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백 년 전에 쓰여진 편지가 지금의 우리에게 도착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메시지들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바로 지금 정감록이 예언한 3가지 징조가 우리 현실의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습니다. 어둠의 시대를 알리는 이 신호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이미 스며들었습니다. 정감록의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숨이 멎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것은 다가올 변화의 전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뒤바뀔 수 있는지를 예고하는 3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충격적 결단의 지도자의 등장입니다.
정감록은 산의 모습을 한 사람이 나타나 모든 이의 예상을 깨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도자는 기존 질서에 맞서는 파격적인 행보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는 존경받으면서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며 그의 결정은 한반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정치 지형을 살펴보면 이미 이런 인물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 방식을 거부하고 대담한 길을 택하는 리더십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 징조는 자연의 경고입니다. 바다라 뒤집히고 하늘이 울부짖으며 땅이 갈라질 것이라는 구절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정감록이 예언한 것은 여러 세대가 경험해보지 못한 자연재해의 연속입니다. 최근 우리가 목격한 역대급 태풍, 지진, 이상 기후 현상들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지난해 한반도를 강타한 기록적인 홍수와 산사태, 예측할 수 없는 기상 패턴의 변화는 모두 정감록이 말한 두 번째 징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자연은 이미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가장 불길한 것으로 동과 서가 불꽃을 주고받으며 작은 나라들이 그 불길에 휩싸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세계 강대국들 간의 긴장이 고조되어 결국 지역 전쟁으로 이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이 예언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 경제 제재, 군사적 긴장감 고조. 정감록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모든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징조가 모두 나타날 때 정감록은 암흑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3.1암흑이라 불리는 특별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으며 모든 소리가 잠잠해질 것이라는 구절은 단순한 자연현상 이상을 암시합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이 3.1암흑은 전력망의 붕괴와 디지털 시스템의 마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모든 전기가 끊기고 스마트폰이 작동하지 않으며 인터넷이 사라지는 세상에 우리가 너무나 의존하고 있는 모든 기술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을 말입니다. 정감록은 이런 극단적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심리학자들은 익숙한 현실의 붕괴 앞에서 인간 심리가 거치는 단계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부정과 혼란이 찾아옵니다. 다음으로는 두려움과 분노가 사회를 뒤덮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려는 몸부림이 시작됩니다. 정감록은 이러한 심리적 혼란의 영혼의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어둠이 단순한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내면의 빛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안정과 풍요가 사라질 때 진정한 내면의 가치와 영적 힘이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어둠이 짙을수록 별빛은 더욱 밝게 빛난다는 정감록의 구절처럼 가장 어두운 시간은 새로운 깨달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에 의존했던 삶의 방식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의 힘, 인간관계의 소중함, 그리고 내면의 평화가 새롭게 조명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정감록은 신비로운 상징들을 통해 희망을 암시합니다. 손바닥 안의 별들이 사람들의 인도일 것이라는 구절은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우리는 그것이 현대 기술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은 언제나 존재하며 그 빛은 우리가 미처 이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정감록의 필사본을 들여다보면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신비로운 묘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빛나는 창문을 들고 다니며 멀리 있는 이와 얼굴을 마주할 것이다라는 구절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과거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상상이었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놀랍도록 명확합니다. 바로 스마트폰을 통한 영상통화를 묘사한 것입니다. 정감록은 또한 새로 만든 새가 하늘에 날며 불을 토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이 현대의 드론과 미사일을 의미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수백 년 전 예언자의 눈에 비친 미래의 하늘은 금속 4개를 가진 기계들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군사작전에서 드론이 담당하는 역할을 생각해보면 이 예언의 정확성에 소름이 돋습니다. 손가락으로 새삼을 움직이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구절 역시 터치스크린 기술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람들은 이러한 표현의 은유적 의미로 해석했겠지만 현대인인 우리는 그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세상의 정보를 검색하고 물건을 주문하고 먼 친구와 소통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정감록이 가장 놀랍게 예측한 것은 인공지능의 등장일지도 모릅니다. 혼이 없는 존재가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대답할 것이라는 구절은 AI 비서와 챗봇의 정확한 묘사입니다. 이런 기술은 과거 어떤 시대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20세기 초반의 과학자들조차 이런 발전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는데 조선시대의 예언서가 이를 암시했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감록이 디지털 전쟁을 예견했다는 점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칼과 참 없이도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는 구절은 현대의 사이버 전쟁을 묘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날 해킹과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이 예언의 통찰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감록은 또한 하늘의 방패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에 막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나라를 지킬 것이라는 구절은 현대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배치된 구구도 미사일 방어 체계나 요격 미사일과 같은 방어 체계는 정감록의 이 예언을 현실화한 것이 아닐까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정감록이 이러한 기술들을 단순히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사회에 미칠 영향까지 내다봤다는 점입니다. 빛나는 창문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구절은 스마트폰 중독과 사회적 소외 현상을 예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그림자까지 예측했던 것입니다. 정감록은 또한 하늘을 나는 눈이 모든 것을 감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위성과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대 사회의 프라이버시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개인의 자유와 감시 사이의 균형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감록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기술 발전이 인간 사회에 가져올 복잡한 영향까지 통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많은 윤리적, 사회적 딜레마들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예견되었다는 사실은 경이롭기만 합니다. 이렇게 정감록이 예언한 기술의 시대가 현실이 된 지금,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직면합니다. 만약 위협이 전 지구적이고 기술적인 성격을 띈다면 누가 이 위기의 시대를 이끌어갈 것인가? 정감록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산의 모습의 한 사람, 어두운 시대에 등장할 특별한 지도자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제 리더십의 시험대가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정감록에서 가장 신비로운 부분은 청산의 아들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인물은 어두운 시대에 한국을 이끌 운명을 타고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청산에서 나온 자가 흔들리는 나라를 붙들 것이며 그의 마른 돌처럼 단단한 마음은 봄바람처럼 따뜻하리라는 구절은 이 예언의 핵심입니다. 이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정감록은 그를 단호한 말투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무엇보다 그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를 넘어보는 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국가의 운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그는 표면적인 문제를 넘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볼 수 있는 해안을 지닌 인물입니다. 현대 한국에서 이런 인물이 누구일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합니다. 정치인일까요? 기업인일까요? 아니면 아직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일까요? 정감록은 그는 높은 자리에 있으나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권력을 가졌으나 권력 자체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이름에는 산과 물이 있다는 암시도 있어 한자 이름에 산, 이나 수 관련 글자가 있는 인물의 가능성도 제시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정감록이 이 지도자를 단순히 칭송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청산의 아들은 사랑받으면서도 미움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필요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기존 질서를 깨뜨릴 것이고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의 반감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비전과 열정에 감화된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지도자의 가장 큰 시험은 위기의 순간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세 갈래 길에서 그가 택한 하나의 길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구절은 그의 선택이 한국의 존속 여부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감록은 구체적으로 그가 직면할 세 가지 선택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강대국의 의존하는 길, 또 하나는 고립과 자강의 길, 마지막은 화해와 통합의 길입니다. 그가 용의 꼬리를 잡으면 나라가 용의 비늘처럼 빛날 것이나 용의 머리를 잡으면 불의 타제가 될 것이라는 암시적인 구절은 이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의 결정이 한국을 파멸시킬 수도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청산의 아들이 가장 어려운 시험을 맞게 되는 것은 바로 북한과의 관계에서입니다. 갈라진 형제가 그의 앞에 서게 될 때
그는 칼이 아닌 손을 내밀 것인가. 나는 구절은 남북관계에서 그가 취할 태도를 암시합니다. 정감록은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그 길이 험난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 지도자의 리더십은 전통적인 의미의 가난 통치가 아닙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다스릴 것이라는 구절은 그가 강압이 아닌 영향력과 비전으로 이끌 것임을 시사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그의 진정한 힘이 될 것입니다. 청산의 아들이 마침내 그의 운명적 역할을 다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나뉘어 있던 것들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북과 남이 손을 잡고 동과 서와 마음을 나눌 것이라는 예언은 한반도의 통일뿐 아니라 동양과 서양의 화합까지 암시합니다. 그의 선택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정감록의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가장 감동적인 예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한반도의 통일에 관한 구절들입니다. 북과 남 사이에 용의 다리가 놓이리니 10개의 해가 지나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예언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이 용의 다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감록은 이것이 단순한 물리적 연결이 아니라 두 체제 간의 화합과 통합을 상징한다고 설명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10개의 해라는 시간적 암시입니다. 이래 문자 그대로 10년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 예언이 현실화되는 중요한 시기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감록이 가장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는 부분은 통일의 방식에 관한 예언입니다. 많은 이들이 전쟁이나 무력 충돌을 통한 통일을 우려하지만 정감록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북쪽의 송대은 바람에 무너지는 모래성처럼 조용히 무너질 것이라는 구절은 전쟁 없는 평화적 통일을 암시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정감록은 북한의 변화가 내부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빛들이 모여 큰 불꽃이 되리라는 표현은 북한 내부에서 일어날 정신적, 영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체제의 붕괴가 아닌 사람들의 의식 변화가 통일의 진정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통일 과정에서는 희망과 함께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형제가 다시 만날 때 기쁨의 눈물과 상처의 아픔이 함께할 것이라는 구절은 통일이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깊은 치유와 화해의 과정임을 일깨웁니다. 수십 년간의 분단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 통일 한국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정감록은 예언합니다. 통일된 나라는 동방의 등불이 되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을 인도할 것이라는 구절은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전 세계적 혼란 속에서 영적, 도덕적 지침을 제공하는 나라가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종교 공동체와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절과 교회가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 분달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언은 종교 간 화합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불교, 기독교, 천도교, 무속신앙 등 한국의 다양한 영적 전통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정감록은 또한 통일 이후 한국 사회에 일어날 새로운 영적 부흥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오래된 지혜와 새로운 깨달음이 만나 꽃을 피울 것이라는 구절은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사고가 조화롭게 융합된 새로운 문화적 르네상스를 예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통합을 넘어 한민족의 정신적 각성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통일된 한국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작은 나라의 빛이 큰 나라의 그림자를 밝힐 것이라는 구절은 한국의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독자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영토나 군사력이 아닌 영적 지혜와 문화적 영향력으로 세계에 기여하는 나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러나 정감록은 한국의 운명이 주변국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도 강조합니다. 한 나라의 변화가 주변의 변화를 이끌 것이라는 예언은 한국의 통일이 동아시아 전체의 판도를 바꿀 기폭제가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한반도가 하나로 합쳐질 때 이웃 국가들의 운명도 함께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변화하는 동안 이웃 국가들도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정감록은 예언합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에 관한 구체적인 예언은 우리의 미래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관해 정감록은 잠자는 용이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라는 신비로운 구절을 남겼습니다. 이는 일본 열도가 지질학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강력한 지진과 해일이 일본의 기반을 흔들 것이며 이러한 자연재해는 단순한 물리적 파괴를 넘어 일본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러한 위기 이후 많은 섬 사람들이 반도로 피난처를 찾아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이주하여 영적 지혜와 안정을 찾게 될 것이라는 이 구절은 양국 관계의 극적인 반전을 시사합니다. 과거의 역사적 갈등을 넘어 두 민족이 새로운 형태의 공존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중국에 관해서는 더욱 복잡한 예언이 있습니다. 거대한 용의 머리가 떨어지고 일곱 왕자가 갓 지방을 다스릴 것이라는 구절은 중앙 정권의 약화와 지방 세력의 부상을 암시합니다. 현재의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가 변화하며 여러 지역으로 권력이 분산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정감록은 중국 내의 물질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상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수세기 동안 유물론적 세계관이 지배했던 땅에서 영적 가치의 부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상적 변화는 단순한 정치적 변동보다 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강대국들의 변화는 한반도의 권력의 공백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감록은 이 순간이 바로 한국이 지혜로 그 빈자리를 채울 기회라고 말합니다. 물리적 힘이나 군사력이 아닌 영적 지혜와 균형 잡힌 리더십으로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감록은 신념을 모으는 것보다 마음을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고 조언합니다. 물질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정신적, 영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웃 간의 용서와 화합을 강조합니다. 오래된 원한을 내려놓는 자만이 새 시대를 볼 것이라는 구절은 과거의 상처와 분노를 치유하는 것이 생존의 열쇠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물론 국가 간 관계에서도 화해와 협력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정감록은 또한 의로운 자는 불에 타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약속을 절합니다. 이는 진실되고 선한 마음을 지킨 이들에게 신적 보호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외부적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은 사람들은 놀라운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영적 공동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촛불들이 모여 어둠을 밝히듯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나라를 지킬 것이라는 예언은 종교단체와 영적 모임들이 사회 안정의 중심축이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신앙 공동체를 넘어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됐죠. 외적 혼란의 시간을 지나면 마침내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정감록의 마지막 부분은 이 새로운 시작, 한국의 영적 각성이 완성되는 순간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우리 앞에 펼쳐질 한국의 새벽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감록의 마지막 장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새벽이 오든 실현 후에 한반도에 새 빛이 비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는 맑은 하늘 아래 들판이 풍요롭게 꽃피고 아이들은 새로운 노래를 부르며 평화롭게 자랄 것입니다. 정감록이 묘사하는 미래의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닌 새로운 세계의 중심 국가로서 물질적 힘이 아닌 영적 지혜로 세계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감록은 준비된 자만이 새 시대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준비란 무기나 금이 아닌 내면의 평화와 영적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 현재에 충실하고 분노보다는 용서를, 경쟁보다는 협력을 선택하는 이들이 새 시대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순간은 정감록이 수백 년 전에 예견한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어떠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맞이할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지혜와 평화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정감록이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미래를 아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하는 자는 후회하지 않는다. 최근 3년간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변화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부동산 폭등, 경제 불안, 그리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 이 모든 징후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대한 흐름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느껴보셨습니까? 그 침묵 속에서 다가오는 변화의 파도를. 지금 이 순간 한국은 보이지 않는 위기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인도 천재 예언가 아비기야 아난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2025년 존재 방식의 근본적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지리산 깊은 곳에서 30년 침묵하던 현월 대사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절하는 5가지 예언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진실을 외면하지만 당신은 이미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준비가 된 존재로서. 자, 함께 이 놀라운 예언의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예언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 예언자는 누구이며 왜 그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할까요? 지리산 깊은 계곡, 인적이 닿지 않는 곳에 작은 암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30년 동안 한 수행자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습니다. 현홀대사라 불리는 이불은 말 한마디 없이 하루 18시간씩 명상에 잠겼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에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여름에도 그의 일상은 변함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난 2월 갑자기 산을 내려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연 현홀대사의 첫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없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가 퍼져나갈수록 많은 이들이 그의 예언적 메시지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홀대사는 왜 30년의 침묵을 깼을까요? 그가 말하기에 영상 중에 보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미래, 우리가 맞이할 위기와 기미를, 그리고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올 것이라는 강한 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침묵은 단순한 말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현홀대사에게 침묵은 가장 강력한 언어였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말합니다. 문자를 보내고 사회관 개망에 글을 올리고 끊임없이 소통합니다. 하지만 그 소통 속에서 진정한 의미는 얼마나 있을까요? 현홀대사는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진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침묵 속에서만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소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잃어버렸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적 관점이 아닙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붕괴,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희망까지. 현홀대사가 절하는 5가지 예언은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재앙을 예언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변화의 가능성을 전하러 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30년간 한마디도 하지 않은 사람의 말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가 산을 내려온 이유,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깨어나라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영적으로 메마른 우리 사회, 겉으로는 발전했지만 내면은 공허한 우리의 모습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위기의 순간마다 이런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고려 말 조선 초에는 무학대사가 있었고 임진왜란 때는 서산대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다 국가적 위기 때 나타나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현홀대사의 출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현홀대사가 절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놀랍게도 개인적인 것입니다. 변화는 거대한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국가적 재앙이나 세계적 혼란을 예언하는 대신 그는 각자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조용한 혁명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지리산에서 내려온 것처럼 우리 각자도 자신만의 산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산은 편견일 수도, 두려움일 수도, 혹은 오래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산에서 내려와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현홀대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의 예언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가 말하는 한국의 갈림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예언자의 말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 한국은 역사적인 선택의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현홀대사의 예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의 말이 외롭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예언가 아비기아 아난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올해 2025년이 한국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순간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동의 절환기,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국은 세계의 에너지 중심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아비기아 아난데의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우리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에너지는 단순한 물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정신적, 사회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변화의 물결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 들이온 그림자를 보십시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떤가요? 우울증 발병률은 매년 증가하고 자살률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고 노인들은 외로움 속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들이 말하는 붕괴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경제 지표로 측정되는 붕괴가 아닙니다. 더 깊은 곳, 우리 사회의 도덕적, 영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월 대사의 메시지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붕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모든 위기는 기회를 품고 있습니다. 옛것이 무너질 때 새로운 것이 피어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우리 앞에 놓인 갈림길은 단순한 두 갈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의 두 가지 상태, 존재의 두 가지 방식을 상징합니다. 한쪽 길은 두려움의 길입니다. 이 길을 택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은 안전장치,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통제를 추구하게 됩니다. 사회는 점점 더 분열되고 개인은 고립됩니다. 불안은 더 깊어지고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소비,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오락을 찾게 됩니다. 이 악순환은 결국 우리를 더 깊은 공허함으로 이끕니다. 바른 길은 깨어남의 길입니다.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여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길에는 진정한 치유와 변화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 길에 택한다는 것은 경쟁보다는 협력을, 소유보다는 나눔을, 외적 성공보다는 내적 평화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월 대사가 강조하는 것은 이 선택이 거창한 선언이나 대대적인 운동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조용한 결단, 내면의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모여 커다란 파도를 이루게 됩니다. 진정한 혁명은 소리 없이 온다. 현월 대사의 이 말은 우리 시대에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늘 큰 소리, 강력한 선언, 화려한 행사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바꾸는 것은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변화, 일상의 작은 선택들, 이웃과의 진실된 만남 속에서 새로운 세상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 서 있는 이 갈림길에서 우리 모두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투표나 서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지, 어떤 이야기를 믿고 전파하는지, 어떤 에너지를 세상에 내보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허황된 꿈이라고 예측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세상은 우리의 집단적 선택의 결과라는 것에, 그리고 그 선택의 시간이 바로 지금, 여기라는 것에, 이 갈림길에서의 우리의 선택은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현월 대사의 세 번째 예언은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이들, 조용한 깨달은 자들의 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회가 대통령 탄핵의 충격으로 흔들리는 지금, 현월 대사의 세 번째 예언은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한 이 순간, 그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향에서 희망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 희망은 청와대도, 국회도, 거리의 시위대도 아닌 우리 가운데 조용히 존재하는 깨달은 자에게서 온다고 합니다. 진정한 변화의 주체는 화려한 조명 아래 서지 않는다. 현월 대사의 이 말은 우리의 시선을 권력의 중심에서 일상의 주변부로 돌리게 합니다. 그가 말하는 조용한 깨달은 자는 누구일까요? 대중을 사로잡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 신비한 영적 능력을 가진 구로? 혁명적인 사상가? 현월 대사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짓습니다. 그들은 너무 평범해서 눈에 띄지 않는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우리는 늘 멀리서, 높은 곳에서, 특별한 이들에게서 해결책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월 대사가 가리키는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바로 옆에, 평범한 일상 속에 우리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이웃들 사이에 깨달은 자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특별한 지위나 학예,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른 아침 일어나 출근길에 오르는 회사원일 수도,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상인일 수도,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단 하나, 그들의 내면에 깃든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맑은 의식입니다. 현월 대살은 이들의 이름 없는 구도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이나 얼굴을 알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추종자를 모으거나 교리를 전파하거나 조직을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의 진실에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이들의 힘은 말이 아니라 존재 방식에서 나온다. 현월 대사의 이 말은 우리가 얼마나 언어와 논리, 설득과 주장에 의존해왔는지를 일깨웁니다. 조용한 깨달은 자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주장보다 현존으로, 가르침보다 존재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각이 맑아지고 내면의 답이 저절로 떠오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현월 대사는 미소를 짓습니다. 내가 그들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의 내면에서 너를 알아본다.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은 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 외적인 인식이 아니라 내적인 공명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영혼이 준비되었을 때, 당신의 내면이 열렸을 때 그 만남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어떻게 퍼져나갈까요? 현월 대살은 보이지 않는 효모라는 표현을 씁니다.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효모는 그 크기에 비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맛을 직접 느낄 수도 없지만 그것 없이는 빵이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조용한 깨달은 자들의 영향력도 이와 같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소리 없이, 하지만 강력하게 사회의 의식을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의 깨어남이 천명의 잠에서 깨어나게 한다. 이것이 현월 대사가 말하는 영적 전염의 법칙입니다. 깨어난 의식은 전파됩니다. 그것은 말이나 글이 아니라 에너지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전달입니다. 한 사람이 진정한 평화를 체험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도 자신도 모르게 그 평화에 젖어들게 됩니다.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많은 이들이 새로운 지도자, 강력한 정치인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월 대사의 예언은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정치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주변부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변화할 때 전체 사회의 변화도 따라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에게 남겨진 과제는 명확합니다. 멀리서 영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조용한 깨달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창한 수행이나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면의 진실에 따라 살아가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현월 대사의 네 번째 예언은 이러한 개인적 각성이 모여 어떻게 사회적 변화로 이어지는지 5가지의 핵심적인 열쇠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을 열어줄 5개의 열쇠입니다. 조용한 깨달은 자들의 존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현월 대사의 네 번째 예언은 더 구체적으로 이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절하는 5가지 열쇠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이 열쇠들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열쇠는 통제 기반 시스템의 몰락입니다. 지난 세기 동안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통제, 더 많은 규제, 더 많은 감시를 추구해왔습니다. 안정과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자유와 창의성을 희생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월 대살은 이 통제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강물이 제밤을 넘고 바람이 장벽을 뚫듯이 생명의 에너지는 결국 모든 통제를 초월한다. 최근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시스템의 혼란과 기존 질서의 붕괴는 이러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할 일입니다. 통제가 약해질 때 진정한 자유와 창의성이 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리더십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카리스마 있고 간인하며 결단력 있는 지도자를 이상적인 모델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현월 대사는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이 부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일을 누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일으켜 세우는 데서 온다. 새로운 시대의 리더는 권위나 지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감과 포용을 통해 이끌며 명령이 아닌 영감으로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만의 리더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리더십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직적 위계보다 수평적 협력을 중시하는 조직들,
권위보다 신뢰에 기반한 관계들이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열쇠는 사회 변화의 근원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 변화가 주로 정치적, 경제적, 법적 영역에서 시작된다고 믿어왔습니다. 법을 바꾸고, 제도를 개혁하고, 정책을 새롭게 하면 사회가 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월 대사는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사회의 변화는 구조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감정과 인식의 영역에서 시작된다. 우리의 집단적 감정,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지가 실제 사회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법과 제도는 이미 변화된 의식을 반영할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감정적, 심리적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단순한 자기 개발이 아니라 사회 변혁의 핵심적인 행동임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열쇠는 영성과 일상의 통합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분리해왔습니다. 영성은 사원이나 교회, 특별한 의식이나 수행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월 대사는 이 분리가 끝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스러움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매 순간, 모든 행동, 모든 만남 속에 있다. 새로운 시대에는 영성이 일상 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것, 대화를 나누는 것, 일하는 것, 모든 평범한 행동이 영적 실천이 됩니다. 이것은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의 의식과 현존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깊은 의미와 연결감을 찾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 열쇠는 존재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현월 대사는 인류가 소유에서 존재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불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에 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소유와 획득, 성취와 달성을 중심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로 측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질, 관계의 깊이, 경험의 풍요로움을 중시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가치관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진화적 보약을 의미합니다. 이 다섯 가지 열쇠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총체적인 변화의 다양한 측면입니다. 각각의 열쇠는 다른 열쇠와 연결되어 있고 함께 작용하여 새로운 세계를 열어갑니다. 현월 대사는 이 변화가 선형적으로, 점진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것은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갑작스럽고 급격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적 통찰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현월 대사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가 겉으로는 보이지 않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신뢰의 개념이 완전히 새롭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현월 대사의 통찰 중 가장 심오한 것은 신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이 개념이 지금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그 영향은 모든 관계, 모든 기관, 모든 조직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무엇을 신뢰했습니까? 공식적인 기관과 제도였습니다. 정부, 기업, 종교단체, 교육기관, 미디어, 이들은 사회적 신뢰의 수호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 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대통령 탄핵은 그저 빙산의 이각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직함과 직위, 공식적인 권위에 자동적으로 신뢰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형식적 신뢰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현월 대사의 이 말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심오한 변화를 가리킵니다. 무엇이 이 오래된 신뢰 시스템을 대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진동과 이관성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신뢰입니다. 진동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나 조직에서 느껴지는 에너지, 진실성, 의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이나 약속, 자격증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나 집단이 발산하는 에너지를 통해 신뢰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허한 말로 가득한 화려한 연설보다 진심 어린 침묵이 더욱 큰 신뢰를 얻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관성은 내면과 외면의 일치를 의미합니다. 말과 행동, 공개적 선언과 사적인 행위가 일치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진정성이라고 부르고 신뢰합니다. 현월 대사는 이 새로운 신뢰의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고 말합니다. 한 벌의 불일치가 수백 번의 일치를 무효화한다.
이것이 많은 기존 기관들이 신뢰를 잃어가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내적 현실과 외적 이미지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계약적 관계에서 현존적 관계로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과거의 관계는 주로 계약과 약속에 기반했습니다. 정해진 역할, 의무, 책임을 중심으로 관계가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의 핵심은 현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온전히 함께 있는 것, 진정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듣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관계의 가치는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의 질에 있다. 현월 대사의 이 말은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꿉니다. 계약적 관계에서는 내가 무엇을 해줄게라는 약속이 중요했지만 현존적 관계에서는 나는 지금 여기 온전히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새로운 신뢰는 사회에 보이지 않는 접착제가 될 것입니다. 제도와 규칙, 법과 계약만으로는 진정한 사회적 결속을 만들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회는 마음과 마음, 존재와 존재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을 통해 형성될 것입니다. 이것은 유토피아적 환상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적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새로운 신뢰 형태를 추구하는 움직임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공동체들, 대안적 경제 시스템들, 새로운 형태의 교육과 협력, 이들은 모두 형식보다 본질, 규칙보다 관계, 약속보다 현존을 중시합니다. 현월 대사는 이 새로운 신뢰의 구축에 세 가지 실천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깊은 경청입니다.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온 존재로 상대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둘째는 온전한 현존입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셋째는 진정성입니다.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는 용기입니다. 이 세 가지 실천은 단순한 사회적 기술이 아니라 영적 수행의 핵심입니다. 현월 대사는 이것이 바로 영성과 일상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말합니다. 매 순간의 진실된 만남, 매 대화의 진정성이 영적 실천이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변화는 한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가족 관계, 직장 관계, 이웃 관계, 모든 것이 변화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은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세계를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특성과 역사적 경험이 전 세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민족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해왔습니다. 식민 지배, 전쟁, 분단, 독재, 그리고 눈부신 경제 성장과 민주화까지 우리는 한 세기 안에 다른 나라들이 수백 년에 걸쳐 경험한 변화를 압축적으로 겪었습니다. 현월 대사는 이러한 한국의 역사적 경험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세계의 거울이다. 이 말은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성취가 인류 전체의 여정을 비추는 축소판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치유, 분열과 화합, 물질적 성장과 영적 각성의 과정은 세계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됩니다. 과거 우리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술, 제도, 문화를 배우고 모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디지털 사회와 전통의 조화, 첨단 기술과 인간적 가치가 공존하는 독특한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문화적 성취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인의 은 세계의 상처를 이해하는 열쇠다. 현월 대사의 이 말은 우리 민족의 집단적 아픔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쌓인 우리의 깊은 정서적 경험, 억압과 극복의 기억은 지금 세계가 겪고 있는 다양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지혜의 원천이 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한국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입니다. 현월 대사는 이것을 부드러운 리더십이라고 표현합니다. 강인함과 부드러움, 결단력과 포용력, 명확한 비전과 유연한 적응력의 조화를 이루는 리더십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새로운 영향력의 형태입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수직적 위계질서는 이제 수평적 관계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명령과 통제가 아닌 경청과 공감에 기반한 협력이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 기업가들이 만드는 새로운 조직 문화, 대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방식,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자발적 협력 등이 그 예입니다. 부드러운 리더십의 핵심은 여성적 가치의 재발견에 있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성결의 문제가 아니다. 볼봄, 양육, 관계, 통합과 같은 오랫동안 과소평가되어 온 가치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음양, 이 균형을 찾을 때 진정한 힘이 발현됩니다. 이러한 균형은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하여 가정, 직장, 국가, 그리고 국제관계에까지 확장됩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형성되고 있는 작은 모임들, 마을 공동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들, 이들은 경쟁이 아닌 협력, 소유가 아닌 공유, 성장이 아닌 지속 가능성을 중심 가치로 삼습니다. 이들 안에서 아무도 지시하지 않아도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새로운 관계 방식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부드러운 리더십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월 대사는 통일의 단순한 정치적, 영토적 통합이 아니다. 분리된 의식의 치유와 통합으로 봅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야 할 변화입니다. 우리 안의 분단, 대립, 갈등이 치유될 때 외적인 통합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의 거울이 된다는 것, 그리고 부드러운 리더십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의 모델을 만들어간다는 것, 이 두 가지는 별개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세계는 바른 길에 걷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인간다움의 회복, 우리의 본질적 가치를 되찾는 고요한 흉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변화의 핵심은 결국 인간다움의 회복에 있습니다. 현월 대사라 말하는 고요한 혁명은 화려한 구호나 대규모 심의가 아닌 우리 각자의 일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대화하고 함께 숨쉬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행위에서 시작됩니다. 디지털 기기와 가상 세계에 몰입하면서 우리는 점점 인간의 본질적 연결에 이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 잃어버린 연결을 회복하는 것, 기술 뒤에 숨지 않고 서로의 진실된 모습을 마주하는 용기를 갖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혁명에는 지도자가 없고 선언문도 없으며 본부도 없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이고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마치 봄이 오면 꽃이 자연스럽게 피어나듯이 일어납니다. 혁명의 시작은 단순한 선택에 있습니다. 살아남기가 아닌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루하루를 버티며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창조하며 공유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현월 대사의 마지막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한다. 우리는 외부의 영웅, 새로운 기술, 혁신적인 제도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모든 지혜와 힘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 이미 존재합니다. 지리산에서 내려온 예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침묵 속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씨앗은 이미 심어져 있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이유 없이 불안하신가요?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2025년 6월 15일 단 2달 남았습니다. 이 날짜가 왜 중요한지, 왜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지,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 예언자 엘리엇 프레슬리는 작년 한국의 미래는 두 갈래 운명 중 하나를 걷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면서 전 세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제 그의 마지막 예언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 가족, 그리고 영혼과 깊이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이 진실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문을 열어보시죠.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엘리엇 프레슬린이 도대체 누구길래 모두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걸까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은 평범한 중서부 출신 미국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이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엘리엇 프레슬린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유명인도 아니었고 학계의 권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리노이주의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운명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프레슬린의 이름이 처음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어느 소규모 온라인 포럼에서였습니다. 그가 남긴 몇 줄의 글이 영적 탐구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 두 세계가 충돌할 것이다. 이 암호 같은 문장은 2023년 7월 30일에 두 강대국 간에 예상치 못한 외교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의 다음 예언이 실현되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은 금요일, 디지털 왕국이 무너지리다. 이 예언 후 정확히 3달 뒤 금요일에 세계 최대 기술 기업 5곳의 주가가 동시에 폭락했습니다. 이후 그의 말은 더 이상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진지하게 분석해야 할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2024년 초 그가 남반구의 닻의 기후, 이련을 정확히 예측했을 때였습니다. 그가 언급한 날짜에 호주 동부 해안에 강타한 전례 없는 폭풍은 많은 사람들에게 프레슬린의 능력을 의심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프레슬린은 자신의 방법론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솔직합니다. 그는 전통적인 점성술이나 타로 카드, 숫자학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측 도구들을 사용하는 다른 예언자들과 달리 프레슬린은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를 비전의 하강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트랜스 상태에 들어갑니다. 완전한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경계에 머무르는 거죠. 그곳에서 이미지와 소리, 감각이 밀려옵니다. 마치 다른 차원에서 정보가 흘러들어오는 것 같아요. 프레슬리는 드물게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신비주의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결과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올해 초에 찾아왔습니다. 2025년 1월부터 프레슬린의 모든 비전은 하나의 국가, 바로 한국에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한국과 어떤 연결고리도 없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적도 없었고 한국 문화나 역사에 대한 특별한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예언적 시선은 갑자기 한반도로 향했습니다. 나는 한국의 에너지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거대한 소용돌이가 형성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날짜가 있었습니다. 6월 15일이요. 프레슬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불과 24시간 만에 수백만 명에게 공유되었고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관심이 왜 갑자기 한국으로 향했는지, 그가 본 비전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 기록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반복해서 언급한 그 날짜, 2025년 6월 15일은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프레슬린이 말하는 붕괴의 날은 단순한 재난이 아닌 선택의 기로를 의미합니다. 2025년 6월 15일, 붕괴돌은 선택의 나의 이 날짜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단순한 숫자의 나열일 뿐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불과 2달 앞으로 다가온 6월 15일, 프레슬린이 한국의 운명이 갈리는 날로 지목한 이 날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프레슬린의 예언에 따르면 이 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난과는 다릅니다. 그는 전쟁이나 대형 자연재해, 경제 붕괴와 같은 표면적인 사건을 예견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훨씬 더 미묘하고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한국의 집단적 운명의 균열이 생기는 날이라고 그는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파괴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회적 변환을 암시합니다. 국가의 영혼이 두 갈래로 나뉘는 순간이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과 미래의 가능성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자 한국은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프레슬린의 이 말은 단순한 붕괴가 아닌 집단적 선택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마치 개인의 삶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처럼 한국과 전체가 그런 순간에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붕괴라는 단어는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프레슬리는 이를 영적 메타포로 사용합니다. 그에게 붕괴란 단순히 제도나 구조의 무너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된 방향성과 목적의 상실, 그리고 새로운 것의 탄생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가 찢어져야 하는 것처럼 때로는 붕괴가 변화의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집단적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 발전, 기술 혁신, 문화적 성장, 이 모든 것이 명확한 국가적 서사를 형성했죠. 하지만 6월 15일, 이 서사는 더 이상 모든 이에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프레슬린의 이 예언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국가적 목표와 가치관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암시합니다.
이 날의 기점으로 한국 사회는 에너지적으로 분화될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한쪽은 익숙함과 안정을 추구하며 기존 시스템을 지키려 할 것이고, 다른 한쪽은 급진적 변화와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양극화가 아닌 더 깊은 세계관과 가치관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오래된 에너지와 새로운 에너지가 공존할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마치 같은 공간에 두 개의 다른 주파수가 존재하는 것처럼요. 이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브레슬린의 이 설명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진화적 보약을 위한 필수적인 긴장 상태를 묘사합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긴장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는 점점 더 양극화되고 있으며 가족 내에서도 세대 간 가치관의 충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복잡한 감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브레슬린이 예언한 날짜가 다가올수록 이러한 감정적, 영적 혼란은 더욱 증폭될 것입니다. 6월 15일이 다가올수록 많은 이들이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낄 것입니다. 마치 무언가 큰 변화가 임박했다는 것을 영혼이 먼저 감지하는 것처럼요. 그러나 이 불안함은 실제로는 깨어남의 징후입니다. 이러한 집단적 불안과 기대의 혼합은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결국 6월 15일은 붕괴의 날이 아닌 선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브레슬린이 암시하는 바에 따르면 이날은 정치적 결정과 영적 각성이 교차하는 지점이 될 것입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6월 중순에 중요한 국가적 결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레슬린의 예언에 따르면 진정한 변화는 정치인들의 손이 아닌 깨어난 시민들의 집단적 의식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역사적인 정치적, 영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정치적 결정의 시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치와 영성이 만나는 독특한 순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브레슬린의 예언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면 그가 말하는 6월의 중대한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사건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정치계에서는 6월 중순 특별선거나 중요한 국가적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무성합니다. 그러나 브레슬린이 강조하는 것은 이 정치적 사건의 외적 형태가 아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영적 의미입니다. 한국에서 6월에 벌어질 정치적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선거나 정책 결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정치가 아닌 국가 영혼의 방향을 결정짓는 상징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브레슬린은 이 정치적 사건이 단순히 정당 간의 경쟁이나 정치계 대결이 아니라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영적 방향성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의 중대한 전환점은 종종 정치적 사건으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브레슬린의 관점에서 이러한 정치적 피열은 반지 더 깊은 집단적 의식 변화의 표면적 징후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직면한 갈림길은 단순히 어떤 정당이나 지도자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국가가 되고자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브레슬린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변화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변화는 기존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권력 엘리트에 의해 주도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깨어난 대중의 집단적 선택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합니다. 고원은 높은 곳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수백만 한국인들의 동시적인 영적 각성에서 올 것입니다. 마치 잠자던 사람들이 동시에 눈을 뜨는 것처럼요. 브레슬린은 이 집단적 각성을 의식적 선택의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한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내리는 결정이 국가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브레슬린의 예언 중 가장 신비로운 부분은 그가 결정의 문이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그는 6월 15일의 영적인 차원에서 일종의 포털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이 포털을 통해 한국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미래 중 하나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는 때때로 다차원적 결정점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물리적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차원에서는 명확히 보이는 갈림길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런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한쪽 문은 붕괴로, 다른 쪽 문은 갱신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신비주의적 언어는 상징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집단적으로 내리는 선택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미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의 결과는 한국에만 국한될까요? 브레슬린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한국의 선택이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한국은 세계의 축소판입니다.
물질적 성공과 영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 전통과 혁신 사이의 긴장,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관계, 이 모든 것은 전 세계가 직면한 도전입니다. 한국이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가 다른 국가들에게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한국을 일종의 시험장 또는 선구자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비슷한 내적 갈등과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기에 한국의 경험은 일종의 청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물질주의적 성공과 영적 풍요로움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아내는지, 분열된 사회에서 어떻게 새로운 합의를 형성하는지는 다른 나라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이미 많은 국제 분석가들은 한국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브레슬린의 예언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의 영적 탐구자들도 6월 15일을 중요한 날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세계적인 영적 벼라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브레슬린은 한 가지 흥미로운 예언을 더 추가합니다. 그는 이 변화를 이끌 특별한 인물의 등장을 암시합니다. 권력이나 명성을 가진 기존의 지도자가 아닌 완전히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날 깨달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인물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한국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인지 그 신비로운 출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전격적인 탄핵과 해임은 한국 사회에 깊은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정치 지도부의 공백 속에서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며 방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브레슬린의 예언에 따르면 이 혼란의 시기는 사실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이 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오래된 것이 물러나야 새로운 것이 올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브레슬린이 묘사하는 이 새로운 지도자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지도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정치권 밖에서 등장할 것이며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도 아닐 것입니다. 어떤 거대 기업의 CEO도 유명 연예인도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브레슬린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범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 중 한 명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매일 출근하고 가족을 돌보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평범한 시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지금까지 잠자고 있던 엄청난 영적 힘이 있습니다. 브레슬리는 이 인물을 깨달은 자라고 부릅니다. 공식적인 지위나 권력은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사람조차도 지금은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브레슬린에 따르면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특별한 사명에 대해 희미한 감각만 가지고 있었을 뿐 구체적인 역할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6월의 위기가 그의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사명감을 일깨울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그의 깨어남은 갑작스럽고 강렬할 것입니다. 마치 번개가 그를 관통하는 것처럼요. 하루아침에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이 각성이 6월 15일 직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대통령의 해임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이 이러한 상황을 더욱 촉진시킬 것입니다. 이 깨달은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브레슬리는 몇 가지 핵심적인 자질을 언급합니다. 첫째, 깊은 겸손함입니다. 그는 리더십을 추구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여길 것입니다. 둘째, 강렬한 공감 능력입니다. 단순히 타인을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다른 사람의 고통과 기쁨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단순히 귀로만 듣지 않습니다. 온 존재로 듣습니다. 이것이 그가 깊은 신뢰를 얻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이러한 공감 능력이 분열된 사회에서 필수적인 치유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셋째, 권력에 대한 저항력입니다. 그는 명성이나 부, 영향력에 매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순수한 동기를 유지하고 진정한 변화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브레슬리는 이 인물이 위와의 직접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종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높은 지혜와 직관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는 말할 때 자신의 말이 아닌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마치 더 큰 지혜가 그를 통해 흐르는 것처럼요. 이것이 그의 메시지가 깊은 공명을 일으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그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깨달은 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브레슬리는 그가 전통적인 정치 지도자처럼 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신 그는 연결의 촉매제로 기능할 것입니다.
그의 주요 임무는 분열된 사회에 새로운 대화와 이해의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그는 서로 대화하지 않던 사람들이 대화하게 만들 것입니다. 서로를 적으로 여기던 이들이 공통점을 발견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있는 진실을 볼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러한 재연결의 과정은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초월한 새로운 유형의 국가적 움직임을 창출할 것입니다. 대통령 해임 이후의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정치적 해결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더 깊은 치유와 화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깨달은 자는 단순한 권력 투쟁을 넘어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한국의 경제적 미래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통화 시스템과 경제 구조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경제적 붕괴라는 단어는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브레슬린의 예언에서 이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닌 근본적인 변혁의 기회로 묘사됩니다. 그의 예언 중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한국 원화의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요해 15일 이후 원화가 전례 없는 도절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원화는 급격한 가치 하락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기존 화폐 시스템의 근본적 한계가 드러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이 위기가 물리적 현실에서는 통화 가치의 하락으로 나타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신뢰의 위기라고 설명합니다.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전례 없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디지털 화폐의 부상은 전통적인 통화 시스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전문가들도 이미 원화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레슬린이 말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조정이 아닌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 위기는 사실 기회입니다. 오래된 시스템이 무너질 때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공간이 열립니다. 그가 제시하는 비전은 단순히 원화를 다른 전통적 통화로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경제 시스템을 예결합니다. 브레슬리는 이를 인류의 화폐라고 부릅니다. 이는 단순한 교환 수단을 넘어 인간 가치와 윤리적 원칙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 새로운 시스템이 글로벌 차원에서 발전할 것이지만 한국이 그 선구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경제적 혁신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물질적 번영과 영적 가치를 통합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세계에 보여줄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한국이 이러한 변화를 위한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고도로 발달된 기술 인프라, 강한 공동체 의식, 그리고 최근 높아진 영적 관심이 결합되어 새로운 경제 실험의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경제 모델은 어떤 모습일까요? 브레슬리는 몇 가지 핵심 특성을 설명합니다. 첫째, 그것은 공동체적 신뢰에 기반할 것입니다. 중앙화된 권위나 강제력이 아닌 참여자들 간의 사무 신뢰와 협력이 시스템의 기반이 됩니다. 돌의 가치는 더 이상 정부라 중앙은행의 약속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 약속과 협력에 기반할 것입니다. 이는 생소한 개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인류 역사의 대부분 또한 교활 시스템은 이러한 공동체적 신뢰에 기반했었습니다. 둘째, 이 시스템은 윤리적 가치를 경제적 결정의 중심에 둘 것입니다. 단순한 이윤 극대화나 무한 성장이 아닌 공정성, 지속 가능성, 인간 존엄성 같은 가치들이 경제 활동을 이끌게 됩니다. 돈은 더 이상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될 것입니다. 경제 활동의 진정한 목적은 공동체의 웰빙과 모든 구성원의 번영이 될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이러한 전환이 한국 사회의 깊은 도덕적 전통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봅니다. 셋째, 이 새로운 경제 모델은 참여적일 것입니다. 소수의 엘리트가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대신 더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결정에 직접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경제 민주주의의 새로운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 의사결정의 분산화를 위한 살아있는 실험실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모델을 개발할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이것이 한국의 강한 시민 참여, 전통과 맞닿아 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술과 의식의 결합입니다. 브레슬리는 블록체인과 같은 첨단 기술이 도덕적 원칙과 사회 점유와 결합될 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기술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식과 함께 사용되느냐가 중요합니다. 한국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깊은 인간적 가치와 결합할 것입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공동체 화폐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요해 15일 이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레슬린의 경제적 예언은 많은 전통적 경제학자들에게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단순한 공산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경제적 변화가 한반도의 오랜 분단 문제에도 새로운 해결책을 가져올 것이라는 그의 예견입니다. 브레슬린은 남북한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는 과정이 물리적인 통일이 아닌 먼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분달의 벽도 서서히 허물어질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을 그는 2027년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브레슬린의 가장 대담한 예언은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2027년을 느낌의 해라고 부르며 이때 남북한 사이의 장벽이 새로운 방식으로 허물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견하는 통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통일 선언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조약도, 새로운 국기도, 합의된 정부 체제도 없을 것입니다. 대신 분리의 느낌이 서서히 사라지는 과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브레슬린은 이 과정을 물리적인 것이 아닌 감정적이고 영적인 현상으로 묘사합니다. 그에 따르면 북한 내부에서 변화의 조짐이 먼저 나타날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남쪽을 향한 자발적인 개방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정치적 변화가 아닌 점진적인 의식의 변화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북한의 젊은이들은 더 이상 과거의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적 연결과 공유된 문화에 대한 갈망을 느낄 것입니다. 이 변화는 어떤 명령이나 선전보다 강력할 것입니다. 브레슬린은 이 과정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2027년의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한에서는 북을 느끼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질 것이라고 그는 예견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운동이 아닌 깊은 공감과 연결의 기반으로 한 문화적, 영적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예술, 음악, 문학이 이 연결의 다리 역할을 할 것이며 오랫동안 분리되었던 두 국민 사이에 새로운 이해의 통로가 열릴 것입니다. 진정한 통일은 먼저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두려움과 불신이 녹아내리고 대신 호기심과 공감이 자리 잡을 때 물리적인 장벽은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브레슬린은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한국적 정체성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도 북도 아닌 완전히 새롭고 하이브리드한 정체성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브레슬린은 2025년 이후 세계가 가치관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물질주의와 경쟁 중심의 패러다임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방향성을 찾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물질적 성공과 영적 깊이를 모두 경험한 독특한 국가입니다.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방법을 찾아낸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브레슬린은 한국의 영적 지혜가 세계의 새로운 소프트 파워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문화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브레슬린이 말하는 것은 단순한 문화적 영향력을 넘어섭니다. 그는 한국이 천국과 지구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신비주의적 표현이지만 한국이 물질과 정신, 전통과 혁신,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균형을 찾는 방법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은 지배나 지시가 아닌 영감과 모범을 통해 퍼져나갈 것입니다. 마치 조용한 스승처럼 한국은 말보다 행동으로 가르칠 것입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한국의 공동체 문화, 조화로운 발전 모델, 그리고 전통과 현대를 융합하는 능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부상과 남북 통일의 과정은 모두 2025년 6월 15일에 시작될 변화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이 변화의 시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브레슬린은 이 중대한 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내면 준비와 공동체적 행동이 이 변화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불과 2달 앞으로 다가온 6월 15일, 브레슬린이 예견한 이 중대한 날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이 날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닌 우리 모두의 영적 여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이 시기를 맞이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내부의 변화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내면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야 합니다. 브레슬린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내면의 안정을 찾는 일입니다. 그는 명상, 침묵의 시간, 주기적인 디지털 단시, 자연과의 연결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주위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브레슬리는 이 질문이 앞으로 다가올 시기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외부 환경이나 사회적 지위, 물질적 성취가 아닌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는 매일 저녁 자신에게 오늘 나는 진실되게 살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권합니다. 브레슬리는 이 자기 성찰의 과정이 단순한 내면의 탐구를 넘어 우리가 사회와 맺는 관계를 재정의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깊이 알게 될수록 다른 이들과의 진정한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새로운 공동체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개인적 준비와 함께 브레슬리는 소규모 공동체 활동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그는 5대 12명 정도의 작은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만나며 대화와 지원을 나누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의식 서클은 변화의 시기에 중요한 안정과 지혜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개인의 각성과 공동체적 지원이 만날 때 일어납니다. 브레슬리는 이러한 소규모 모임에서 솔직한 대화, 감정의 공유, 그리고 상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서로 다른 관점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때 새로운 통찰과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브레슬리는 이러한 모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활동들도 제안합니다. 함께하는 명상,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시간, 공동의 비전을 그려보는 워크숍 등이 그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활동들이 개인적 변화와 집단적 변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6월 15일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브레슬리는 이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이 날은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날을 집단적 세례의 순간으로 표현하며 우리 모두가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준비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브레슬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환영하세요라고 조언합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는 선택의 자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움츠러들거나 사랑으로 확장되거나 한국 사회가 후자를 선택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 선택을 넘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집단적 결정이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6월 15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매 순간 의식적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현재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에너지를 품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내면의 안정을 찾고 계신가요? 아니면 외부 상황에 휘둘리고 계신가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셨나요? 함께 이 중요한 시기를 지혜롭게 준비해 나갑시다. 브레슬린의 예언이 현실이 되든 그렇지 않든 이러한 준비는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